제12장 여행. 파리에서는 우아한 사람을 볼 수 있고 시골에서는 강직한 인간을 만날 수 있다. C.S. 다음 날 아침 5시 레날 부인이 그 모습을 나타내기도 전에 줄리앙은 레날 씨로부터 사흘 동안의 휴가를 얻었다. 줄리앙은 뜻밖에도 다시 한번 부인을 만나고 싶어졌다. 그 아름다운 손이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다. 정원으로 나가 보았지만 레날 부인은 좀처럼 자태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줄리앙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면 2층의 반쯤 열어 젖힌 덧문 뒤 유리 창문에 이마를 대고 있는 부인의 모습을 발견했을 것이다. 부인은 줄리앙을 빤히 보고 있었다. 전날 밤의 결심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끝내 정원으로 나오고 말았다. 언제나 창백한 부인의 안색이 단번에 빨갛게 상기되고 생기가 돌았다. 이 순진한 여인은 확실히 흥분하고 있었다. 억눌리고 또 분노까지 섞인 감정 때문에 부인의 그 천사 같은 얼굴에 넘치는 매력을 주던 인생의 미천한 이해타산을 초월한 듯한 그 고요하던 표정이 변해버린 듯 했다. 줄리앙은 급히 부인 쪽으로 걸어갔다. 황급히 걸치고 나온 숄 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두 팔을 줄리앙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전날 밤의 흥분으로 인해 모든 자극에 대해 더욱 민감해져 버린 살빛은 아침의 상쾌한 바람을 받아 더 한층 빛나는 것 같았다. 그 겸손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끄는 아름다움, 더구나 하층 계급에서는 볼 수 없는 깊은 사려를 지닌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동안에 줄리앙은 그때까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녀의 영혼의 힘을 엿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파고들듯 쏘아보는 눈에 비치는 그 아름다움에 넋을 뺏긴 줄리앙은 자기가 부인의 상냥한 대우를 받으리라는 기대 같은 것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만큼 부인이 애써 냉담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자 줄리앙의 놀람은 한층 더 커서 그 냉담한 태도로 자기를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려는 부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았다. 기쁨의 미소가 입술에서 사라졌다.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특히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은 귀족 출신의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지위에 있는가를 상기했다. 순식간에 그의 얼굴에서는 오만스러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밖에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런 굴욕적인 대접을 받기 위해서 출발을 1시간 이상이나 늦추었다고 생각하니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남에게 화를 내다니 그것은 바보만이 하는 짓이다. 돌이 떨어지는 것은 무겁기 때문이다. 대체 나는 언제까지 어린애란 말인가. 단지 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나의 혼을 팔아 넘기는 무기력한 습관을 언제부터 몸에 붙인 것일까. 그들에게서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존경받으려면 가난하니까 그들의 돈을 상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 마음은 너희들의 무례함이 미치지 못하는 경지에 있다. 너희들이 얼마간 경멸하든 호의를 보이든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을 만큼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단단히 알려줘야 한다.
이러한 감정이 나이 어린 가정교사의 마음속에서 점점 솟아오르고 있는 동안에 변하기 쉬운 그의 얼굴은 차차로 자존심을 상한 흉포한 표정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레날 부인은 그것을 보고 아주 당황해 버렸다. 그를 대할 때 정숙하고 싸늘한 태도를 보여줄 작정이었던 것이 지금은 아주 걱정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변해버렸다. 방금 자기 눈에 잡힌 줄리 양의 급격한 변화에 놀랐기 때문이다. 서로의 건강이라든가 그날의 날씨에 대해서 매일 주고받는 의미 없는 말 따위는 두 사람 다 이미 무의미해지고 말았다. 줄리 양은 정열 따위로 판단력이 흐려질 염려는 전혀 없었으므로 레날 부인에 대해 그녀와의 사이 같은 것은 별로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방법을 이내 생각해냈다. 이제부터 떠날 짤막한 여행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인사만을 남기고 곧 출발해 버린 것이다. 전날 밤은 그처럼 정다웠던 줄리 양의 눈매 속에 침울하고도 검한한 표정이 서려 있는 것을 꿰뚫어 보고 풀이 죽은 레날 부인이 그가 떠나가는 뒷모습을 배웅하고 있노라니 제일 위의 아이가 앞마당 쪽에서 달려나와 키스하면서 말했다. 우리들 이제는 놀아요. 줄리앙 선생은 여행을 떠나신대요. 그 말을 들은 레날 부인은 온 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정숙하기 때문에 부인은 불행했다.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더욱 불행했다. 이 새로운 사건이 그녀의 머릿속을 완전히 사로잡고 말았다. 무서운 하룻밤을 넘긴 덕분으로 얻을 수 있었던 분별 있는 결심도 어딘가에 빠뜨리고 온 듯했다. 이미 문제는 그처럼 믿음직스러운 여인의 매력에 저항하는 것 따위가 아니었다. 연인을 영원히 잃어버리느냐 잃어버리지 않느냐가 문제였다. 아침 식사를 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됐다. 그녀의 괴로움에 기름을 붓듯이 레날 씨와 데르빌러 부인은 줄리 양이 여행을 떠난 것만을 화제 삼고 있었다. 베리에르 시장은 줄리 양이 휴가를 달라고 했을 때의 단호한 말투에 심상치 않은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시골뜨기 풋나기 녀석 반드시 누군가가 좋은 조건으로 꼬여내고 있는 모양이요. 그러나 그놈이 설사 발로노시라고 하더라도 600프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요. 이제 와선 1년에 그만큼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됐으니까. 필경 어제는 베르에르도 가서 한 사흘 동안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부탁하고 왔을 테지. 그래서 오늘 아침 나에게 확답을 하기가 난처하니까 그 선생께서 슬쩍 산길로 떠나버린 거지. 무례하기 짝이 없는 짓을 하는 노동자 따위에게 애를 먹으며 상대를 해야 하다니. 그러나 하여간 일이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요. 레날 부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줄리 양을 얼마만큼이나 깊이 상심시켰을는지도 모르는 저희조차 줄리 양이 우리 집에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대체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만 할까. 아, 이젠 모든 것이 마지막이로구나. 하다못해 실컷 울고 싶었고 데르빌러 부인에게 여러 가지를 질문당하는 것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녀는 몹시 골이 쑤신다고 하면서 자리에 누웠다. 여자란 언제나 이렇단 말이야.
이 괴상한 기계는 항상 어딘가 고장이 나거든. 레날 씨는 여전히 이런 말을 하면서 빈정거리며 나가버렸다. 우연한 운명으로 인해서 무서운 정열의 포로가 된 레날 부인이 괴로움에 빠져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때 줄리앙은 산의 경치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사방으로 보면서 즐겁게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베러지 북쪽의 높다란 산등성이를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가 드듬는 오솔길은 깊은 너도 밤나무 숲을 천천히 오르면서 두버강의 북쪽을 막고 있는 높은 산비탈을 따라 한없이 꾸불꾸불 삐쳐 있었다. 이윽고 시야가 활짝 열려 두버강 남쪽을 가로막고 있는 나지마카 언덕 너머로 부르고뉴와 보졸레의 기름진 평야가 눈에 들어왔다. 이 젊은 야심가의 마음은 이런 종류의 아름다움에 무감각하긴 했지만 가끔씩 걸음을 멈추고 그 광활하고 웅장한 경치를 바라다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드디어 그는 그 높은 산마루에 이르렀다. 친구인 젊은 목재상 푸깨가 사는 쓸쓸한 골짜기로 가려면 산마루 가까이를 지나는 이 지름길로 접어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줄리앙은 친구와도 또 다른 어떤 인간과도 급히 만날 필요를 조금도 느끼고 있지 않았다. 이 높은 산마루의 바위 그늘에 맹수처럼 몸을 숨기고 있노라면 어떠한 사람이 다가오더라도 멀리서 알아볼 수가 있었다. 그는 거의 수직으로 깎여 내린 바위 비탈에 있는 조그만 동굴을 발견했다. 그는 달려가서 잽싸게 그 은신처에 몸을 숨겼다. 여기라면 그 누구도 나에게 해를 가할 수는 없으리라. 줄리앙은 기쁨으로 눈을 반짝이며 중얼거렸다. 불쑥 자기의 사상을 글자로 쓰는 즐거움에 빠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다른 장소라면 극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시도였다. 네모진 돌이 책상 대용이 됐다. 펜은 달렸다. 주변의 무엇 하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태양은 아득한 보졸레의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다. 여기서 밤을 밝혀도 괜찮지. 줄리앙은 중얼거렸다. 빵도 있다. 그리고 나는 자유다. 이 멋있는 말의 효과에 그의 마음은 뛰었다. 위선자인 그는 푸깨의 집에 있더라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줄리앙은 그 동굴 속에서 두 손으로 뒷머리를 받치고 공상과 자유의 즐거움에 취하면서 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행복에 푹 젖었다. 황혼빛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 무한히 퍼진 어둠 속에서 어느 결엔가 그의 마음은 언젠가는 파리에서 경험하리라 예상되는 일들을 정신없이 그려보고 있었다. 우선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여자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훨씬 재치 있는 한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는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도 사랑을 받으리라. 만약 잠깐 동안이라도 그녀의 곁을 떠나야만 한다면 그것은 영광을 짊어지고 그녀로부터 전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이다. 파리 사교계의 서글픈 현실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라면 비록 줄리앙만한 상상력을 지녔다 손치더라도 공상의 날개가 그 점에 이르면 싸늘한 자조 때문에 틀림없이 깨어났을 것이다. 위대한 행위도
그것을 이룩하려는 소망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저 유명한 여자 곁을 떠나면 그녀가 하루에 2~3번 바람을 피우리라는 각오를 해야만 한다는 격언에 그 자리를 양보했을 것이다. 이 시골뜨기 청년은 자기와 가장 빛나는 영웅적 행위 사이에는 다만 좋은 기회가 없을 뿐이라고만 여겼다. 그러는 동안의 해는 이미 져 주변은 깊은 어둠에 휩싸였다. 푸케가 살고 있는 쓸쓸한 마을까지 내려가려면 아직도 20리 길을 가야만 했다. 그 작은 동굴을 떠나기 전에 줄리앙은 불을 켜서 쓴 것을 깡그리 살라버렸다. 밤 1시에 문을 두드렸으므로 친구는 놀랐다. 푸케는 한창 장부를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 청년은 키가 크고 볼품 없는 사나이로서 우악스러워 배는 얼굴에 커다란 코가 달려 있었으나 그 험상궂은 얼굴 속에는 고인다운 성품이 깃들어 있었다. 레날 씨와 다툰 모양이로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것을 보니 줄리앙은 적당히 간추려서 어제 있었던 사건을 들려주었다. 푸케가 말했다. 나와 함께 지내면 어떤가? 자네는 레날 씨, 발러노 씨, 군수 모지롱, 셀랑사제 등과는 잘 아는 사이니까. 그 무리들이 얼마나 교활한가는 잘 알 수 있잖나. 그러니까 자네는 경매시장에서 일하기에는 안성맞춤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셈이지. 자네가 산수에 있어서는 훨씬 뛰어났으니까. 장부는 자네에게 부탁하겠네. 내 장사는 이만저만 벌이가 되는 것이 아니야. 모든 일을 나 혼자서 할 도리는 없는 노릇이고 동업자를 구하고자 해도 나쁜 놈을 만났다가는 끝나는 판이라 좋은 벌이가 있는데도 늘 손을 못 내밀고 있어. 바로 한 달 전 일인데 생따망에 사는 미쇼라는 자에게 6,000퍼랑을 벌게 해줬지. 6년 동안이나 그놈 낯짝도 보지 못했는데 봉따르리의 장터에서 우연히 만났단 말이야. 자네라고 해도 그가 번 6,000퍼랑, 아니 적어도 3,000퍼랑은 벌었을 거야. 만약 그날 자네와 짝이었더라면 그 숲의 벌채에 틀림없이 입찰했을 것이고 다른 자들도 결국은 나에게 양보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야. 나와 같이 일하자고. 그 요청은 줄리앙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아름다운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기 때문이다. 푸케는 독신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친구는 호메로스의 희곡에 나오는 영웅들처럼 손수 밤참을 만들었는데 그 밤참을 먹는 동안에도 푸케는 줄리앙에게 장부를 보이며 자기의 목재 장사가 얼마나 많이 벌리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푸케는 줄리앙의 재치와 성격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겨우 전나무 판자로 만든 조그만 방에 혼자 있게 되자 줄리앙은 생각했다. 분명히 여기 있으면 몇천 프랑의 돈을 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의 프랑스의 지배적 경향의 추세에 따라 유리한 조건 하에서 군인이든 성직자든 될 수가 있으리라. 그때까지 몇 푼의 돈이라도 저금해 놓는다면 쓸데없는 장애를 모조리 물리쳐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산속에서 홀로 사노라면
사교계의 무리들이 문제로 삼는 일에 대한 나의 무지를 그리 맛보지 않아도 되리라. 하지만 푸케는 결혼을 단념한 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독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누누이 내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장사에 집어넣을 미천도 없는 자와 동업하자는 것은 평생 함께 있어줄 동료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틀림없이 그럴 거야. 내가 친구를 배반할 수가 있단 말인가. 줄리앙은 화가 치미는 듯 외쳤다. 위선을 자랑하고 모든 동정심을 깔아뭉개는 것만이 평생 자기를 지키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줄리앙도 이때 많은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동정을 베풀 수 없게 될 것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갑자기 줄리앙은 마음이 밝아졌다. 거절할 핑계거리를 발견한 것이다. 쳇, 이 내가 7, 8년 동안을 허송세월하다니 그러면 28살이 되어버리지 않는가. 보나파르트는 그 나이에 위대한 일을 이룩하지 않았던가. 제목 장사를 하느라고 돌아다니며 보잘것없는 소악당들과 어울려 그늘에 묻힌 채 몇 푼 저금해 보았자 이름을 떨치기 위해 필요한 귀한 정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런지 어떨런지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날 아침 줄리앙은 아주 싸늘한 말투로 거절했다. 사람 좋은 푸케는 공동 경영의 끈은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줄리앙이 하느님을 위한 것을 천직으로 생각하므로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고 말하자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다. 이봐, 내 얘기 바로 알아들었나? 나는 자네와 동업하겠다고 하는 거야. 1년에 4,000프랑 나눠줄 수도 있어. 그래도 레날씨 집으로 돌아갈 생각인가? 자네 따윈 신바닥의 진흙처럼 여기는 자란 말이야. 200루이만 있어봐. 자네가 신학교에 들어가는 데에 이러쿵 저러쿵 할 놈이 어디 있나? 좀 더 솔깃한 얘기를 해줄까? 나는 자네를 이 부근에서 제일 가는 사제직에 앉을 수 있도록 운동해주지. 사실은 여기에서 푸케는 목소리를 푹 낮추었다. 1등품인 떡갈나무 중에서도 아주 좋은 놈을 대주고 있지만 값은 잡목값으로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렇게 좋은 투자는 다시 없어.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줄리앙의 천직의식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푸케도 마지막에는 친구의 머리가 좀 돌지 않았는가 생각했을 정도였다.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 줄리앙은 친구와 작별하고 그 높은 산의 바위 그늘에서 하루를 보냈다. 예의 그 조그만 동굴에도 다시 들어가 보았지만 이미 마음은 뒤흔들리고 있었다. 친구의 청이 마음의 평정을 뺏은 것이다. 헤르쿨레스는 악덕과 미덕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했지만 줄리앙은 일신상의 안락을 보증받는 평범한 인생과 청춘의 영웅적인 꿈 사이에 끼어 있었다. 역시 나는 다부진 인간은 아닌 모양이야 라고 줄리앙은 생각했다. 그것은 가장 괴로운 의념이었다. 나는 큰 인물이 될 그릇이 못돼. 빵을 벌기 위해 8년 동안을 허비한다면 뛰어난 일을 하기 위한 귀한 정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